어둠은 수영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거대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태풍 고니는 예고 없이 섬을 덮쳤고 해안개 부서지는 파도는 분노한 괴수의 포효처럼 들려왔다. 하주는 해상구조대 건물 안에서 무정이를 든 채 초조하게 바다를 응시했다. 그는 30대 중반의 베테랑 구조대원이자 이 작은 섬의 구조대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해풍과 햇살에 그을려 있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장님, 해상 상황이 최악입니다. 통제 불능이에요. 무정이 너머로 동료 대원 이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박해둔 배들이 다 난파되고 있습니다. 알았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절대 무리하지 마. 하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임무는 언제나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구조대원들에게 무전을 보낸 후 다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키고 번개가 섬의 밤하늘을 갈랐다. 그 순간 무정이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태평호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강 노인과 손자가 타고 있어요. 하주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태평호는 강 노인이 평생을 바쳐 만든 배였고 그는 섬에서 가장 경험 많은 어부였다. 하지만 이 태풍의 위력 앞에서는 그 어떤 배도 안전할 수 없었다. 위치 파악됐나? 하준이 소리쳤다. 내 해안가에서 1km 떨어진 지점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심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구조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칠 때마다 하준은 능숙하게 핸들을 조종하며 파도를 헤쳐나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목표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구조 전문가였고 그의 임무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태평호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 강 노인과 소녀는 보이지 않았지만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하주는 그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보트를 몰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목재 상자였고 상자 위에는 5마리의 진돗개들이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어미 진돗개와 4마리의 새끼들이었다. 그들 중 한 마리는 어미의 품에 안겨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그들의 주위를 맴돌며 짖고 있었다. 그들은 태풍의 한가운데서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하주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생명이었다. 하주는 보트를 상제 가까이 붙였다. 이리 와, 괜찮아. 하주는 소리쳤다. 어미 진돗개는 하준의 목소리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하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녀석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널 구해줄게. 하준은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보트 위로 끌어올렸다. 그들이 보트에 모두 올라탔을 때 그들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하준은 그들을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그는 가장 작은 새끼 진돗개의 목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붕대에 감겨 있었지만 마치 무언가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주는 직감적으로 이 상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느꼈다. 하주는 무정이를 통해 구조대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구조 완료. 강 노인과 소녀는 보이지 않는다.
태평호 잔해에 진돗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하준 씨, 다행입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태풍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하준은 보트를 돌려 섬으로 향했다. 그는 거대한 파도와 바람을 헤쳐나가며 가까스로 해안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이미 마을 주민들과 경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준은 보트에서 내려 진돗개들을 품에 안았다. 마을 사람들은 하준의 용기와 그의 행동에 감탄하며 그를 환영했다. 그때 한 남자가 하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권태식. 그는 이 섬에 새로 부임한 경찰 간부로 사람들은 그가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했다. 그는 하준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는 대신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하준 씨, 당신의 행동은 무모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지 동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숨과 보트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각 노인과 소녀는 찾지 못했군요. 권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비난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도 생명입니다. 하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직업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권태식은 하준의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능력이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들은 경찰서로 인계하십시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준은 권태식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권태식이 이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진돗개 가족을 안고 권태식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의 뒤에서 권태식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억하십시오. 하준 씨, 이 섬의 질서는 이제 제가 바로잡을 겁니다. 하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해상구조대 건물로 향했다. 그는 그가 구한 진돗개들을 보며 이 사건이 단순한 태풍 피해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새끼 진돗개, 그리고 그의 목에 난 수상한 상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태풍의 흔적은 여전히 섬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하준은 해상구조대 건물에서 진돗개 가족을 보살피고 있었다. 어미 진돗개는 이제 하준에게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따랐고 새끼 진돗개는 하준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준은 녀석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 김수진 수의사가 말해준 칩에 대한 의문으로 복잡했다. 단순한 추적칩이 아니라는 말은 이 사건이 단순한 동물 구조 사건이 아님을 의미했다. 바로 그때 하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하준은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준 씨 맞습니까? 전화 너머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국제동물보호기구 GAE 소속 요원 에이든 리입니다. 혹시 태풍 속에서 진돗개 가족을 구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맞습니까? 하준은 놀랐다. 자신의 소식이 어떻게 국제조직에까지 알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네, 그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에이든 리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하준 씨, 그들은 단순한 진돗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몇 마리 남지 않은 희귀한 백호 진돗개의 순수 혈통입니다. 저희는 몇 달 전부터 그들의 행방을 쫓고 있었지만 범인들이 태풍을 피해 섬으로 숨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목에 칩이 심어져 있던 새끼 개는
이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준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이 사건은 단지 동물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관된 복잡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칩은 비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준이 말했다.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 칩은 추정용이 아닙니다. 이식된 칩은 신호 송출 기능이 아니라 특정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일종의 생체 인증키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운송 시스템이나 밀거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범인들은 태풍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칩을 파손시키려다 실패하고 녀석들을 바다에 버린 것 같습니다. 하준은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추적 칩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비밀 네트워크를 여는 열쇠라니. 이 녀석들을 구한 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럼 범인들은 이 녀석들을 되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하준이 물었다.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에이든 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칩은 그들의 비밀거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게다가 백호 진돗개는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수용도로 돌아올 겁니다. 저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동물 구조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준 씨, 저희가 수용도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준은 망설였다. 그는 구조 전문가이지 형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이 무고한 생명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단지 우연히 구조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특별한 임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에이든 리에게 협조를 약속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준 씨를 믿습니다. 에이든 리가 말했다. 저희 요원 한 명이 곧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통화를 마친 하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섬 전체를 평화롭게 지켜왔던 그의 일상은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그는 곧바로 가장 신뢰하는 동료인 김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민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밀수 조직이요, 칩이요 대장님. 영화 같은 이야기 같아요. 김민이 말했다. 나도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야. 하준이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임무는 이 녀석들을 보호하는 거야. 특히 가장 작은 녀석을, 놈들이 녀석을 되찾으려 할 테니. 하준은 진돗개들을 비밀리의 섬의 외딴 창고로 옮겼다. 그곳은 예전에 구조 장비를 보관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준은 순찰차 한 대가 구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낯선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잘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한 모습이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경위 권태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외지에서 온 새로운 경찰 간부로 섬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 인물이었다. 하준 씨 맞습니까? 권태식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수용도에 새로 부임한 권태식 경위입니다. 진돗개 구조 사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준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다. 권태식의 표정은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네, 제가 하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하준이 말했다. 그 개들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권태식이 말했다. 신고에 따르면 진돗개 가족이 바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던데 왜 아직까지 경찰에 인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엄연한 규정 위반입니다. 혹시 그 개들이 귀하게 여겨져서 몰래 키우려는 건 아닙니까? 하준은 권태식의 오만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규정을 핑계로 하준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개들은 태풍에 심하게 다쳤습니다. 하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한 후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의 최우선 임무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권태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싸늘해졌다. 정식 절차를 밟아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에 칩이 있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혹시 범죄와 관련된 것입니까? 하준은 권태식이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누가 그에게 알려주었을까? 김수진 수의사 아니면 요원 하준은 직감적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칩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였을 뿐입니다. 태풍에 쓸려와서 생긴 상처인 것 같더군요. 하준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권태식은 하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정말입니까? 수의사는 칩이 있었다고 했는데 수의사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군요. 하준은 권태식이 김수진 수의사를 이미 압박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권태식이 말했다. 동물보호는 동물보호단체나 구조대 소관이 아닙니다. 개들을 즉시 경찰에 인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한 이 섬의 질서는 제가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하준은 권태식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가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알겠습니다. 경위님, 하준은 고개를 숙였다. 내일 아침 개들을 경찰서로 데려가겠습니다. 권태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채 올랐다. 그는 하준이 자신의 위협에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나 하준은 권태식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의 뒤통수에 대고 조용히 맹세했다. 당신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할수록 나는 이 진실을 더 깊이 파헤칠 겁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밤이 깊어졌다. 하준은 섬의 어촌 마을을 몰래 돌아다니며 태풍이 오기 전에 어떤 수상한 배가 정박했는지, 어떤 낯선 사람들이 섬에 들어왔는지 물었다. 그는 어부들과 상인들, 그리고 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알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모두들 꺼려했지만 하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 노인은 태풍 전날 밤 어선으로 위장한 수상한 화물선 한 척이 외딴 항구에 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배에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어부는 그들이 섬의 고물상에 잠시 들렀다가 갔다고 말했다. 고물상. 그곳은 평소에는 인적이 드물고 폐선박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었다. 하준은 그곳이 범죄 조직의 비밀 거래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준은 몰래 창고로 돌아와서 진돗개 가족을 안심시켰다. 그는 가장 작은 새끼 개의 목에 난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작은 상처가 이토록 거대한 범죄를 드러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하준은 이 무고한 생명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권태식 경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일단 목표를 정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이 게임의 룰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해야 했다. 권태식은 하준이 개들을 순순히 인계하겠다고 대답하자 안심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준을 한낱 규정에 얽매이는 일개 구조대원으로 치부했다. 그는 하준 같은 작은 인물이 자신의 권력과 계획에 감히 도전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하준의 말은 권태식의 귀에는 순종으로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전략이 그려지고 있었다. 하준은 권태식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가 이 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권태식은 섬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경찰 조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준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권태식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야 했다. 하준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진돗개 가족을 경찰서가 아닌 김수진 수의사의 집으로 옮겼다. 김수진은 하준의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다. 권경위에게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가 제게 명령한 것은 경찰서로 개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서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준이 대답했다. 권태식 경위는 그 개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은 그들을 범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시만 이들을 숨겨주십시오. 권태식은 아마 제가 개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직접 저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일 기회입니다. 김수진은 하준의 대담한 계획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내 수긍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하준, 저 남자는 위험해 보여. 하준은 김수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G.A.I. 요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요원의 이름은 에이든 리. 그는 곧 수영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은 그에게 권태식의 존재와 수상한 행동에 대해 알렸다. 에이든 리는 권태식의 이름이 익숙하다는 듯 잠시 침묵했다. 권태식 경위. 그는 과거에 여러 차례 동물보호기구의 수사를 방해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그가 밀수 조직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하준 씨. 그 개들을 권경위에게 넘기지 않은 것은 아주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는 당신을 시험하려 할 겁니다. 하준은 전화를 끊고 섬에 폐쇄된 고물상으로 향했다. 권태식이 자신을 찾아 나서기 전에 그는 단서들을 찾아내야 했다. 고물상은 버려진 배들과 녹슨 철골들이 얽히고 설킨 채 거대한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해풍에 삭은 나무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하준은 이곳이 왜 범죄 조직의 비밀 거래 장소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고 물건을 거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는 태풍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철더미 아래에서 부서진 GPS 추적기 여러 개를 발견했다. 그것들은 진돗개 가족에게서 발견된 칩과 같은 종류는 아니었지만 밀수업자들이 동물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는 고물상이 밀수 조직의 거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또한 버려진 컨테이너 안에서 수상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서류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지만
프로젝트 진도라는 영어 제목이 눈에 띄었다. 서류에는 진돗개들의 혈통과 가치, 그리고 특정 개인들에게 전달될 최종 목적지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목적지 중 하나는 아시아의 한 부유한 거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럽의 한 유명한 마피아 조직이었다. 하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단순한 밀수업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였다. 그가 서류를 살펴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놀랍군요. 하준 씨, 경찰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군요. 하준은 재빨리 몸을 돌렸다. 권태식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걔들은 어디 있습니까? 권태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냉철하고 위협적이었다. 경찰서로 데려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거짓말 마십시오. 경찰서에 걔들은 없었습니다. 권태식이 말했다. 당신은 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법적으로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하준이 대답했다. 걔들이 버려진 이유, 그리고 왜 당신이 그토록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지. 권태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옆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손짓했다. 데려가. 2 남자가 하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구조 전문가로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왔고 싸움에도 능숙했다. 그는 몸을 틀어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다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러나 그는 수적으로 열세였다. 권태식은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 같은 하찮은 존재 때문에 총을 쏴야 하는 불상사는 피하고 싶군요. 그 순간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권태식의 손을 강타했다. 권태식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 틈을 타 하준은 2 남자를 제압하고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숨었다. 누구야? 권태식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민첩했다. 그는 바로 하준의 동료였던 김민이었다. 김민은 오래전부터 하준을 존경하고 따랐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준이 밤늦게까지 사라지자 수상함을 느끼고 그를 몰래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망가. 대장님, 김민이 소리쳤다. 하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김민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고물상의 복잡한 미로 속으로 사라졌다. 권태식은 분노에 휩싸여 그를 쫓으려 했지만 하준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하준은 김민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김민은 권태식이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대장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알아? 하준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 서류들이 바로 그들의 계획을 증명하는 증거야. 이 서류를 차아이 요원에게 전달해야 해. 그가 오고 있어. 공항에서 만나자. 하준과 김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급히 공항으로 향했다. 그들은 권태식이 모든 도로를 봉쇄하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 그들은 권태식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섬의 좁고 복잡한 골목길들을 뚫고 달렸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GRE 요원인 에이든 리를 만났다. 에이든 리는 키가 크고 날렵해 보이는 동양계 남자였다. 그는 하준을 보자마자 권태식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가
당신을 쫓고 있었군요. 제 예상대로입니다. 하준은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에이든 리는 서류를 훑어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저희가 찾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증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권태식뿐만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공항 입구에서 순찰차 2대가 진입하는 것이 보였다. 권태식이 그를 쫓아온 것이다. 그는 하준과 에이든 리가 만날 것을 예측하고 공항으로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젠장, 하준이 읊조렸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 권태식은 차에서 내려 하준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번져 있었다. 하준 씨, 당신은 너무 어리석군요. 한낱 구조대원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는 모두 체포될 겁니다. 권태식은 2 남자에게 하준과 에이든 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든 리는 권태식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권경희님,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GI의 정식 요원이며 이미 이 모든 정보를 국제경찰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이자 국제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입니다. 권태식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다. 국제경찰,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 섬의 법은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이든 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위성 전화였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전화 너머에서 강력하고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이든 리는 스피커폰을 켰다. 권태식 경위, 이것은 국제경찰기구의 경고입니다. 당신은 지금 국제적인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으며 우리는 당신의 모든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국가적 반역 행위로 기소될 것입니다. 권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에이든 리가 단순한 동물보호단체 요원이 아니라 거대한 국제조직의 일원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그리고 하준이라는 작은 존재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하준을 이기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셈이었다. 국제경찰기구의 경고를 들은 권태식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는 에이든 리가 한낱 동물보호기구의 하급 요원이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거대한 국제조직의 일원임을 깨달았다. 그는 하준이라는 작은 구조대원을 과소평가했지만 결국 그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권태식은 하준을 노려보았다. 네오, 네가 감히 권태식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준은 권태식의 분노를 차분하게 응시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권태식의 관계를 더욱 부추겼다. 그가 분노에 휩싸여 무언가 행동을 취하려는 순간 공항 경비대가 달려와 그들을 둘러쌌다. 에이든 리가 미리 연락을 취해 놓은 것이었다. 권태식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그는 결국 공항 경비대에게 제지당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경찰이라고 권태식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텅 빈 공허에 울릴 뿐이었다. 하준은 조용히 에이든 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에이든 리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권태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번 밀수작전의 총책임자이지만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당신이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증거를 없애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준이 말했다. 그는 저를 경찰서로 오게 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제가 그 개들을 훔치려 했다고 뒤집어 씌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를 찾아 나서도록 유도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이곳으로 데려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든 리는 하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하준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단순한 구조대원으로 판단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뛰어난 전략가와 분석가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하준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직감과 판단력은 저희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직감을 따랐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영웅입니다. 에이든 리가 말했다. 국제경찰기구는 당신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조직의 꼬리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김민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안도로 뒤섞여 있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김민, 하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도 다치지 않고 무사해서 다행이다. 김민은 하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대장님이 혼자 남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대장님을 믿었습니다. 대장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니까요. 그들은 병실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김민은 에이든 리의 팀이 용병들을 제압하고 동물들을 구출하는 과정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하준은 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동료가 있었고 그들을 돕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수영도의 작은 구조대원 하준의 용기와 활약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저 평범한 구조대원이었다. 수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하준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명성과 관심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가 퇴원하던 날, 김수진 수의사가 진돗개 가족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가장 작은 새끼 개는 하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하준은 녀석을 품에 안았다. 그는 이 작은 생명체가 가져온 기적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 녀석들은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갈 겁니다. 김수진이 말했다. GI에서 이들의 혈통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겁니다. 하준은 새끼 진돗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녀석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이었고 그들의 헤어짐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바로 그때 권태식이 수감복 차림으로 경찰서에서 이송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욕심과 오만함에 무너진 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준은 그를 보며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권력과 부패가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하준은 병원을 나서며 섬을 향해 걸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닷바람은 상쾌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영웅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소평가받는 구조대원이 아니었다. 그는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진돗개 가족이라는 작은 기적 덕분에 얻게 되었다. 어둠은 하준의 가장 좋은 은신처였다. 그는 조선소의 녹슨 기계들 사이, 부서진 배의 잔해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눈은 컨테이너와 무장한 남자들을 매서운 시선으로 쫓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귀에 무정의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전문적인 용병들이라는 것을 하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권태식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었다. 하준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들의 숫자는 20명이 넘었고 모두 무장을 하고 있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들이 어떤 배를 타고 떠날지, 그리고 언제 떠날지 파악해야 했다. 그는 무정의를 꺼내 에이든 리에게 연락을 취했다. 에이든 리 씨, 저는 지금 북쪽 폐쇄된 조선소에 있습니다. 하준이 속삭였다. 컨테이너 트럭이 이곳에 있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20명 이상이고 컨테이너 안에는 밀수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 이곳을 떠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준 씨. 에이든 리의 목소리가 무정의 너머로 들려왔다. 저희 팀은 이미 수영도에 도착했고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들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권태식이 잡혔으니 그들도 서두르는 거겠죠. 하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배를 타고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소에는 낡은 배들 뿐입니다. 그들은 숨겨둔 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에이든 리가 잠시 침묵했다. 하준 씨, 그들은 아마 해상 운송로를 이용하려 할 겁니다. 제가 제공한 추적기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 한가운데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적기가 없으니 그들의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준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을 끄는 동안 그들은 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준 씨,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에이든 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정보원입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제발 안전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하준은 에이든 리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수많은 무고한 동물들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이들을 구하러 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과 용기를 시험대에 올려야 했다. 하준은 조용히 기계들과 배들 사이를 이동하며 그들의 경계망을 뚫고 컨테이너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특유의 침착함과 민첩함으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과거 구조훈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장애물을 타고 넘고 좁은 틈새를 기어다니며 눈에 띄지 않게 이동했다. 그는 컨테이너 바로 뒤에 있는 부서진 배의 아래에 몸을 숨겼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동물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컨테이너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영상이 그들을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다른 두 남자는 컨테이너 옆에 서서 경계를 섰다.
하준은 기회를 잡았다. 그는 재빨리 카메라를 컨테이너 문 안쪽에 던져넣고 다시 숨었다.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고 내부의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컨테이너에서 나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그들이 어떤 배를 타고 떠날지만 파악하면 되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조선소의 다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배들만 있었지만 하준의 눈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화물선. 이 조선소의 깊은 곳에는 해류를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었고 그들은 그 통로를 이용해 배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하준은 위치 추적기를 꺼내 화물선의 위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무정이를 통해 에이든 리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배를 찾았습니다. 북동쪽 외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 새벽 만조 시간에 맞춰 떠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준 씨, 에이든 리가 말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발견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하준은 무정이를 끄고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그의 발이 삐끗하며 녹슨 철판을 밟아버렸다. 끼익 소리가 어둠 속을 울렸다. 경계병들이 즉시 하준이 있던 곳으로 총을 겨누며 달려왔다. 하준은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하준은 조선소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그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는 부서진 배의 내부로 들어가고 좁은 통로를 기어다니며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용병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하준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하준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의 앞에는 무장한 남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포위했다. 그 순간 하준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위에는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침착했다. 마치 하준이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때 한 남자가 권총으로 하준의 다리를 쏘았다. 퍼웡 하는 소리와 함께 하준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무너졌다. 그는 다리를 붙잡고 쓰러졌다. 남자들은 하준을 향해 다가왔다. 넌 이제 쓸모없다. 내 친구들은 이미 늦었어. 네가 가져온 증거도 그 개들도 모두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하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들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 애썼다. 그는 그들이 단지 자신을 죽이려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다. 권태식이 잡혔지만 그들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진돗개 가족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든 리와 그의 팀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조선소로 진입했다. 무장한 용병들은 헬리콥터에 총을 겨누기 시작했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하준은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했다. 에이든 리는 조선소의 구조를 파악하고 용병들을 각계격파하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준은 그들의 싸움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자신의 다리에 박힌 총알을 빼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하준을 향해 달려왔다. 그는 하준의 목을 잡고 그를 인질로 삼으려 했다. 하준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나는 인질이 될 수 없어. 하준은 생각했다. 그는 몸을 틀어 남자를 넘어뜨리고 그가 떨어뜨린 총을 쥐었다. 하준은 총을 쏠 줄 몰랐지만 그는 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총을 들어 남자를 겨냥했다. 남자는 총을 맞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총소리는 잠시 멈췄다. 에이든 리는 하준이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준 씨, 괜찮습니까?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어서 놈들을 막으십시오. 그들이 배로 도망가려 합니다. 에이든 리는 하준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용병들은 당황했다. 하준이라는 하찮은 구조대원이 총을 들고 자신들에게 맞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하준을 과소평가했지만 하준은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했다. 총격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준은 고통을 참고 총을 든 채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에이든 리와 그의 팀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조선소의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컨테이너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무정기를 켰다. 컨테이너, 그들이 컨테이너로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에이든 리에게 전달되었고 에이든 리는 그의 경고를 듣자마자 컨테이너로 향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준이 의식을 잃은 순간에도 그의 마지막 경고는 에이든 리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 컨테이너, 그들이 컨테이너로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에이든 리는 무정이 너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팀에게 즉시 컨테이너 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명령했다. 그의 팀원들은 숙련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하준을 엄호하며 권총과 소총을 든 용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에이든 리는 하준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준의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에이든 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준을 먼저 구해야 할까? 아니면 컨테이너로 달려가야 할까? 그는 하준의 마지막 경고를 떠올렸다. 컨테이너, 그것이 더 중요했다. 하준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제는 자신의 차례였다. 에이든 리는 팀원들에게 하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명령한 후 컨테이너 쪽으로 돌진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용병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그는 컨테이너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컨테이너 주변에는 3명의 용병들이 있었다. 그들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내부의 동물들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동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칩을 가진 진돗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에이든 리는 즉시 행동을 취했다. 그는 은폐물을 박차고 나와 첫 번째 용병을 향해 총을 쏘았다. 용병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머지 2명의 용병들이 총을 겨누었지만 에이든 리는 그들이 총을 쏘기도 전에 재빨리 몸을 숨겼다. 망할, 용병들이 욕설을 내뱉었다. 놈이 총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에이든 리를 찾아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에이든 리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있었다. 에이든 리는 그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컨테이너 뒤로 돌아가서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쇠사슬과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특수 도구를 꺼내 잠금 장치를 열기 시작했다. 그때 용병 한 명이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라, 놈아. 에이든 리는 총을 겨눈 용병을 향해 재빨리 몸을 날렸다. 그들은 격투를 벌였다. 에이든 리는 뛰어난 격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용병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서로 주먹을 주고받으며 컨테이너 주변을 굴렀다. 그때 나머지 용병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에이든 리는 위험에 처했다. 그는 2명의 무장한 남자들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용병 1명을 밀치고 컨테이너 위로 몸을 날려 올라갔다. 용병들은 그를 향해 총을 쏘았다. 총알은 굉음을 내며 컨테이너의 철판을 뚫고 지나갔다. 에이든 리는 컨테이너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용병들의 총격을 피했다. 그때 그는 컨테이너 위에 있는 통풍구를 발견했다. 그는 통풍구 덮개를 열고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동물들이 갇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에이든 리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는 총알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통풍구 주변에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용병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를 컨테이너 위에서 떨어뜨리려 총을 쏘고 있었다. 마침내 통풍구 덮개가 떨어져 나갔다. 에이든 리는 통풍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그는 용병들의 총알을 피하며 컨테이너 내부로 진입했다. 용병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컨테이너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에이든 리가 이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이든 리는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의 상황을 살폈다. 컨테이너 안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좁고 더러운 우리에 갇혀 있었다. 굶주림과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에이든 리는 동물들을 안심시키고 가장 작은 새끼 진돗개를 찾았다. 녀석은 작은 우리에 갇혀 있었다. 그의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하준이 칩을 제거하기 위해 상처를 치료해 준 것이었다. 에이든 리는 자신의 가방에서 특수 장비를 꺼냈다. 그는 새끼 진돗개의 목에 감겨 있는 붕대를 풀었다. 칩은 아직 제자리에 있었지만 겉에서 보이지는 않았다. 에이든 리는 칩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 도구를 사용해야 했다. 그때 밖에서 무정이 소리가 들려왔다. 용병들은 그에게 무전을 보내고 있었다. 에이든 리, 당장 나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동물들을 죽여버리겠어. 에이든 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정이에 대고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잡으려면 직접 들어와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모든 증거를 파괴할 겁니다. 이 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헛소리 마라. 그 칩은 이미 비활성화되었어. 용병이 소리쳤다. 그 칩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너다. 그렇습니까? 에이든 리가 말했다. 하지만 이 칩은 단순한 추적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네트워크를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들은 이 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칩이 파괴되면 당신들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겁니다. 용병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에이든 리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컨테이너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에이든 리의 동료들이 용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컨테이너 안에서 에이든 리는 새끼 진돗개를 안고 조심스럽게 칩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술용 칼을 사용해 칩을 꺼내고 칩의 표면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칩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놀랍게도 칩은 아직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칩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에이든 리는 전문가였다. 그는 순식간에 암호를 해독하고 데이터에 접근했다. 데이터 안에는 권태식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거래 내역, 해외 계좌번호,
그리고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순간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에이든 리의 동료들이 들어왔다. 요원님 놈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하준 씨도 안전합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든 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컴퓨터를 닫고 새끼 진돗개를 품에 안았다. 녀석은 안심한 듯 에이든 리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에이든 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하준 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컨테이너를 열고 모든 동물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동물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이제 안전했다. 그들의 눈은 에이든 리와 그의 팀을 향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준은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다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에이든 리가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성공하셨군요. 하준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하준 씨 덕분입니다. 에이든 리가 말했다. 당신이 제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직감과 용기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진돗개 가족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안심한 듯 에이든 리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안전했다. 그리고 그들의 구출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준은 피투성이의 몸으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그의 의식은 불안정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구급차 안에서 에이든 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칩과 새끼 진돗개를 보았다. 그는 그 작은 존재들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정의와 부패 사이에 거대한 싸움을 촉발시킨 불씨였음을 깨달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하준은 긴급 수술실로 옮겨졌다. 다리에 박힌 총알은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근처 신경을 건드려 하마터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뻔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는 그의 용기와 회복력에 감탄했다. 그는 며칠 동안 입원하여 안정을 취해야 했다. 그가 의식을 되찾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 에이든 리가 그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안도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준 씨,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들은 모두 잡혔습니까?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모두 잡혔습니다. 에이든 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컨테이너에 있던 모든 동물들도 안전하게 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칩, 하준 씨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칩 덕분에 우리는 권태식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조직을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칩에는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밀수 경로, 거래 대상, 심지어 정치인들과 경찰 간부들의 이름까지. 권태식은 그저 이 모든 것을 은폐하는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준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마주했던 거대한 벽의 실체를 깨달았다. 권태식의 오만함 뒤에는 더 크고 교활한 세력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하준 같은 작은 존재는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티끌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준 씨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에이든 리가 말했다. 당신의 침착함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직감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낱 규정에 얽매이는 구조대원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하준은 자신의 행동을 영웅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양심을 따랐을 뿐이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영웅입니다. 에이든 리가 말했다. 국제경찰기구는 당신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조직의 꼬리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김민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안도로 뒤섞여 있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김민. 하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도 다치지 않고 무사해서 다행이다. 김민은 하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대장님이 혼자 남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대장님을 믿었습니다. 대장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니까요. 그들은 병실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김민은 에이든 리의 팀이 용병들을 제압하고 동물들을 구출하는 과정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하준은 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동료가 있었고 그들을 돕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수영도의 작은 구조대원 하준의 용기와 활약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저 평범한 구조대원이었다. 수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하준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명성과 관심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가 퇴원하던 날, 김수진 수의사가 진돗개 가족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가장 작은 새끼 개는 하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하준은 녀석을 품에 안았다. 그는 이 작은 생명체가 가져온 기적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 녀석들은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갈 겁니다. 김수진이 말했다. GRI에서 이들의 혈통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겁니다. 하준은 새끼 진돗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녀석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이었고 그들의 헤어짐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바로 그때 권태식이 수감복 차림으로 경찰서에서 이송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욕심과 오만함에 무너진 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준은 그를 보며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권력과 부패가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하준은 병원을 나서며 섬을 향해 걸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닷바람은 상쾌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영웅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소평가받는 구조대원이 아니었다. 그는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진돗개 가족이라는 작은 기적 덕분에 얻게 되었다. 하준이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수영대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끔찍한 태풍도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잔혹한 흔적도 모두 사라진 듯했다. 바다는 다시 푸른빛을 되찾았고 작은 어선들은 다시 활기차게 출항했다. 그러나 섬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하준의 이름과 그의 용기가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하준을 단순한 구조대장이 아닌 섬의 수호자이자 영웅으로 여겼다. 이러한 변화는 하준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그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다. 그의 동료들인 이준과 김민은 그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의 팀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은 해안가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에이든 리가 한 여성과 함께 그를 찾아왔다.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단정하고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준 씨, 오랜만입니다. 에이든 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이분은 GRE 아시아 지부장이신 송민아 박사님입니다. 하준 씨,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송 박사가 하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는 당신의 활약에 대해 에이든 리 요원에게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동물 밀수 조직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와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송 박사가 말했다. 그 칩에 담긴 정보는 우리가 10년 넘게 쫓아왔던 조직의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동물뿐만 아니라 마약, 심지어 무기까지 밀거래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정치인, 고위 경찰 간부, 심지어 기업가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권태식 경위는 그 조직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송 박사는 하준에게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했다. 하준 씨, 저희 GIA는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직감과 분석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들을 향한 진심은 저희 조직에 꼭 필요한 재능입니다. 당신이 GAI에 합류하신다면 당신은 더 큰 무대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하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용돼 있었다. 이 작은 섬, 그리고 이 바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자는 감사하지만 저는 이 섬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준이 말했다. 저는 이 바다에서 태어났고 이 바다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역할은 이 바다와 이 섬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송 박사는 하준의 대답에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더 깊은 존경심이 서렸다. 하준 씨,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이 섬에 계시는 것이 이 섬의 가장 큰 행운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제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들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하준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며칠 후 하준은 동료들과 함께 정기 순찰을 나갔다. 그들은 보트를 타고 바다 위를 항해했다. 햇살은 따스했고 파도는 잔잔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때 멀리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하준은 즉시 보트의 방향을 돌렸다. 대장님, 저건 뭐죠? 이준이 물었다. 아마도 태풍에 떠밀려온 쓰레기일 겁니다. 하준이 말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목재로 만든 작은 배였다. 배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배의 돛대에는 태극기와 함께 태평호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태평호는 강 노인의 배였다. 태풍으로 부서진 줄로만 알았던 그의 배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주는 의아했다. 태풍의 한복판에서 배가 부서지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배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그 배를 고의로 바다에 띄워놓은 것처럼 그때 하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권태식이 강 노인의 배가 파도에 부서졌다고 속인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강 노인 역시 그들의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하준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권태식의 계획 아래 움직였던 것이다. 하준은 보트를 멈추고 배의 내부를 조사했다. 배 안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강 노인의 일기와 함께 그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일기에는 태평호가 사실은 밀수품을 운반하는 배였고 그가 권태식의 협박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이 배가 부디 다른 곳으로 가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를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준은 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강 노인은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범죄의 공범이었고 그의 삶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돗개 가족을 버린 것도 자신이 아닌 권태식의 짓이었다고 적고 있었다. 하준은 모든 것이 권태식의 손아귀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강 노인을 이용하고 그를 태풍의 희생자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다. 하준은 일기와 돈을 상자에 넣고 상자를 닫았다. 그는 강 노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끝냈고 그의 배를 통해 하준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준은 다시 한번 진실의 무게와 정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일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 그리고 정의와 부패 사이의 복잡한 싸움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진돗개 가족과 강 노인의 배라는 작은 기적을 통해 배웠다. 그날 밤, 하준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바다는 언제나 그의 삶의 일부였다. 그는 바다가 언제나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태풍이 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 태평호의 발견은 강 노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하준은 그가 권태식의 협박에 시달렸고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배와 일기는 하준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한 유언이었다. 이로써 하준은 권태식이 진돗개 가족을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꾸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진돗개를 밀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진돗개를 이용해 거대한 국제범죄 네트워크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었고 강 노인과 같은 하수인은 그들의 오만하고 잔인한 계획의 희생양에 불과했다. 하준은 이 사실을 즉시 에이든 리에게 알렸다. 에이든 리는 이 새로운 증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준 씨, 당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태풍에 사라진 줄 알았던 배가 다시 나타나다니.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한 인간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강 노인은 자신의 죄를 씻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에이든 리는 하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증거는 권태식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들 것이고 그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기소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꾸몄지만 결국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각 노인의 일기와 돈은 그의 가족에게 전달되었고 태평호는 섬 주민들의 도움으로 수리되어 섬의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태평호는 이제 각 노인의 죄를 씻어주는 배이자 하준의 용기와 정의를 상징하는 배가 되었다. 한편 권태식은 자신의 범행이 모두 드러나자 재판정에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들은 그의 잔인하고 교활한 범행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특히 하준이 발견한 각 노인의 일기는 권태식이 각 노인을 협박하고 그의 죽음을 위장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재판은 진행될수록 권태식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오만하게 저항했지만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국제범죄 조직은 이미 에이든 리와 그의 팀에 의해 와해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과 권력은 몰수되었다. 하준은 재판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권태식의 몰락을 보며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권력과 오만함이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권태식에게는 최고 형량이 선고되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는 동물 밀수, 마약 밀거래, 살인교사 등 수많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준을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하준은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권태식의 오만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아야 했다. 하준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수영도의 구조대장이었고 그의 일상은 여전히 바다와 함께였다. 그는 태풍이 오면 태풍에 맞서 싸우고 바다가 잔잔할 때면 바다를 바라보며 평화를 만끽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용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수용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섬의 치안은 강화되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주민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다. 하준은 이 모든 변화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은 해안가를 걷고 있었다. 그때 한 작은 강아지가 그에게 다가왔다. 녀석은 하준의 발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하준은 녀석을 안아 올렸다. 녀석은 바로 구조된 진돗개 가족 중 한 마리였다. 녀석은 잠시 보호소로 보내졌다가 섬의 한 가정에 입양된 것이었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녀석의 눈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하준은 녀석을 품에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돗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구출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부패 사이의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시간은 유수와 같았다. 수영도에 불어닥쳤던 태풍과 함께 찾아왔던 거대한 사건은 이제 과거의 역사가 되었다. 권태식과 그의 배후 세력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섬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하준은 더 이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지만 섬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영웅으로 남았다. 어느 맑고 푸른 가을날, 하주는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햇살은 따스했다. 그의 발밑으로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파도 소리가 평화로운 멜로디처럼 들려왔다. 그때 낚시를 하던 강노인의 손자가 하준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저한테 할아버지가 남기신 선물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돈으로 저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저씨가 남겨주신 편지를 읽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셨단다. 그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너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거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을 향해 밝게 웃었다. 할아버지와 아저씨가 저의 영웅입니다. 소년이 돌아간 후 하준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인간의 양심과 다른 생명의 절규에 귀 기울였을 뿐이었다. 그는 진돗개 가족을 구하고 강 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받아들였으며 권태식의 오만함에 맞섰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직감,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믿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일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하주는 김수진 수의사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진돗개 가족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건강했고, 특히 칩이 박혀 있었던 작은 새끼는 섬의 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준, 이 작은 녀석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라워. 김수진이 말했다.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을 소중히 여겨.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 하준은 작게 웃었다. 이 모든 것은 녀석들의 용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어. 그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르쳐 주었지. 그리고 당신은 그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야. 하준은 그녀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야. 하준, 운이 좋았던 것은 우리가 당신을 가졌다는 것이지. 하준은 더 이상 그녀의 칭찬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영도의 바다를 지키고 그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날 밤, 하준은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영웅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